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 AI한테 물어서 바로 대체되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후배가 팀장님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이렌이에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이렌이거든요. 기계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기계가 바꾸는 룰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카페 홍보 문구 써줘.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향긋한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우리 카페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고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원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랑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카페에 갖다 놔도 향긋한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 다 맞아요. 이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카페는 역에서 8분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고 평일 낮엔 프리랜서랑 주부 손님이 많아.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책 읽기 좋고 직접 굽는 스콘이 강점이야. 시끄러운 카페에 지친 사람을 위한 동네 작업실이라는 컨셉으로 인스타용 홍보 문구 5개 제안해줘. 일단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봐도요. 완전 다른 게 나오겠죠. 우리 카페의 조건을 다 넣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도 넣은 겁니다. 방향성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야 50개 더 생성해봐 해서 그 중에 맞을 때까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역에서 멀다라는 약점은 조용하다라는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라는 약점은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다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AI의 성능 차이는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서 갈린 거거든요. 질문이 다른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일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사업은 이런 의미야.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공동지능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검색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같이 지능과 지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능과 AI 지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접속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도구로 쓰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질문으로 AI와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함정이죠. 그 좋은 프롬프트라는 건 나한테 딱 맞는 프롬프트예요. 결과가 되게 좋은 프롬프트는 저 사람이 저 프롬프트를 써서 저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지 내가 그걸 똑같이 갖다 써도요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AI한테는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랑 가장 다른 건 이거예요. 네이버는 내가 검색을 하면은 거기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밖에 없는 거죠. 근데 AI는 뭔가를 넣으면 와두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질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질문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AI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는 카페를 기획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돼? 라고 하면 얘가 알려줘요. 요렇게 먼저 이걸 생각하시고 요런 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알려주고요. 좋은 프롬프트 없어 하면 얘가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네이버 검색어 뭐가 좋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찾아나간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블로그 글 써줘. 되게 평범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 글 쓰려는데 어떤 게 좋아? 뭐부터 할까? 라고 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타겟층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 라고 하면 뭐 이렇게 40대 50대 이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내가 40대가 좋다라고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40대 직장인한테 인기 있는 주제가 뭐야? 차근차근 가라는 거죠. 이런 주제야? 그럼 그 어떤 톤으로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하려니까 한 방에 넣어가지고 한 방에 좋은 글이 나오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렇게 단계로 가면 일단 얘가 좋은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답이 정교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답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내 생각도 정리가 돼요.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 정도 지능이 확장된 거야. 왜냐하면 이 친구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자료들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컨셉은 뭐 카페로 하면 도쿄에 있는 어디 비슷한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확장이 된 거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지능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맥락, 목적, 조건, 관점, 검증 이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락이라는 건 말하자면 얘한테 야 이거 해줘. 예를 들어 인생이란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대답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대답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맥락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졌거든.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인생은 럭키비키입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이 맥락을 판단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맥락을 많이 줄수록 기획서 써줘가 아니라 5, 6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기획서 써줘 라고 한다면 그래도 맥락에 맞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맥락을 주는 거 그리고 목적이죠. 무엇을 만들까 보다 왜 만들까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정보를 정리하려는 거냐 감정을 움직이는 것인가 판매하는 건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글의 목적에 따라서 이 접근하는 게 확 달라지거든요. 목적을 주는 것 그리고 조건입니다. 현실엔 늘 조건이 있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안 돼. 뭐 중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써줘 같은 조건들을 달아줄수록 단계별로 해줘 라고 해줄수록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관점인데요. 이거는 AI의 진짜 장점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무언가 이렇게 좀 공적으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땐 반대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쪽 방면에서 계속 좋은 것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쁜 점, 약점, 반대했을 때의 관점 이런 걸 바탕으로 나한테 좀 비판을 가해줘 라고 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비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너무 마음에 상처는 안 되게 이렇게 또 다하시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관점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AI 장점입니다. 뭐 고객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라이벌 상품에 대한 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검증이에요. 여러분 보통 검증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검증도 일단 AI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생성할 때 기사를 생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팩트 체크해줘 라고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스스로 정말 자아 비판을 잘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좀 무리했고요. 이거는 추론인데 사실처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건 없는 얘기인데 지었었어요. 그런 것들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자체도 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뭐 하다가 야 내가 놓친 질문은 뭐지? 내가 혹시 안 얘기한 생각하지 않은 그런 구조는 뭐야? 라는 식으로 또 검증 자체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5개가 들어갔을 때 AI는 검색창이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순서대로 체크를 좀 해보시라라는 거고 이 순서대로 이걸 하는 거는 사실 AI한테 질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사고를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 AI와 같이 그래서 한 칸 더 높은 지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데요. AI한테 일을 시키면 AI가 답을 주잖아요. 그게 결승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의 문제인데 AI랑 같이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AI의 답은 시작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그때부터 사고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종착점이면 여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시작점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확 올라갈 수 있죠. 게다가 이거는 AI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생각을 한 거니까 나의 지능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빠른 답을 받는 질문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빠른 답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AI 시대에 살기 위해선 대응력을 기르고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선 공동지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같이 생각하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무서운 것을 찾아보고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원시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린 원시인이에요. 저기 풀숲이 있는데 풀숲이 살짝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풀숲에 뭔가 아주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 풀숲에 되게 무서운 맹수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몸을 피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맹수가 있다 하더라도 10번 만에 나는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와 예쁜 토끼가 있겠구나 하고 다 갔다가 잡아먹힌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계할 수밖에 없고 뭔가 있었을 때 저게 뭘까? 라고 해서 움츠러드는 그런 어떤 DNA를 계속 받은 거거든요. 의심한 쪽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AI 자체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보니까 AI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저게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결국 인간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또 그래서 나쁜 소식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좋은 소식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쁜 소식이 있으면 저거부터 빨리. 그래서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합니다. 너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어, 아니면 너 이렇게 안 하면 1,000만 원 손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하면 1,000만 원 손해야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기술이 나오면 야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기술이 결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경계 반응은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결국 그게 무섭다 하더라도 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맹수가 있는데 일단 자린 피하지만 멀리서라도 실제 맹수였는지 아닌지 알아야지 다음에 또 비슷할 때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섭지만 경계할 만하지만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 결국 다 인간을 말살시킬 거야, 결국 일자리 다 뺏을 거야 라고 해도 클릭해서 진짠가 이럴 수는 없는데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AI가 기존 질서를 흔들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득권이 되게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정 지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리더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쭉 수행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차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택시회사 CEO뿐만이 아닌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 로봇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했을 때 되게 높은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온다. 근데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AI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제가 2023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챗GPT 전망서, AI 전망서인 GPT 제너레이션을 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연령대들을 다 접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만났고, 그 주변에 당연히 연령대별로 다 만났죠. 근데 좀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AI에 대한 놀라움은 다 비슷한데,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의 그 첫 문장을 빌려서 말하면 AI에 대한 놀라움은 다 비슷한데 AI에 대한 불안은 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령대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해서 책에서 좀 써놨는데, 놀라움은 기술 성능으로 모입니다. 와 이런 것도 된다고? 와 이게 돼?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불안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같은 경우는 성장 경로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초안 쓰는 거라든가 자료 정리하고 기획안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게 경험을 쌓여가지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그 일이 싹 쉬워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발전할 여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장하겠구나. 예전에는 그런 게 보였는데요. 그럼 그 계단을 내가 이제 그 계단 밑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엘리베이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쑥쑥 올라가니까 야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헷갈리는 거죠.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헷갈리는 상황이 30대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불안입니다. 40대는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직 뭐 이사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그런 또 좀 더 위에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 차장, 부장 뭐 이런 정도가 40대인 것 같은데, 샌드위치죠. 집에서 샌드위치요.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샌드위치 그런 단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10년, 15년 사회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후배가 팀장님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게 이런 건데 지금 이러면 20대 30대랑 다를 게 뭐지? 라는 그런 불안.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와 어떤 가졌던 경험들이 흔들리는 불안. 나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불안들이 이제 40대의 불안이다라는 거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누적분이 평가절하되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경험들 자체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요. 검색 하나로 대체되는 시기. 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 AI한테 물어서
들어서 바로 대체되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내가 살았던 이 세월은 뭐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내 경험이 다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나이대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커리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 초창기, 중기, 말기쯤에 각각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커리어 단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인류를 지배한다라는 공포는 그럴 순 있어요. 그런데 한 10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겁니다. 요즘엔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 사람은요 100년 후 인류 멸종보다는 1년 후 자기 미래가 더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더 어떤 기대감, 또 불안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이가 나타났다. 여러분한테 소원을 빌라 라고 했을 때 당장 세계 평화를 비시겠어요? 아니면 비트코인 1000개를 나한테? 이 둘 중에 뭐를 비시겠어요? 보통 사람은 눈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이라, 그러니까 막연한 종말론적 공포는 좀 과장한 혐의가 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등해볼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물은 진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전 제 제자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가 동생이 그때 막 대학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제대를 한대요. 그 사이에. 그래서 동생이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나간 졸업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벌써 군대까지 갔다 와서 졸업반이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가장 전망 좋은 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개발자 몇 억씩 주고 모셔간다 이럴 때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6년 7년 전밖에 안 돼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 되니까 지금 취직이 안 된대요. 개발자 신입으로 취직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불과 10년도 안 되는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감이 곳곳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의 문제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러면은 공포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계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기계가 바꾸는 룰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함이 능력이었고, 그리고 경험이 권위였고, 정보가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룰들이 다 바뀌고 있죠. AI 시대는 성실함, 경험, 뭐 이런 거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룰이 바뀌니까 그 룰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지금 공포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동지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기계와 결합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동 업그레이드예요. 자동으로 내가 기계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능을 같이 갈아 넣음으로써 이 지능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막 그러면, 사이보그 그러면 뭔가 두뇌가 기계로 바뀌고 심장이 뭐로 바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증강인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로 사람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미 스마트폰으로요 기억력 증강을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동해 가가지고 찍었던 어떤 장면을 생각할 때 탁탁 넘겨가지고 그 시기 찾아서 이랬구나 하잖아요. 기억을 엿다가 외주한 거예요. 이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그것뿐이에요. 뭐 검색하는 거나 뭐나 이걸 엄청 잘 활용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장기가 없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미 그런 증강인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능에서 그런 증강인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불을 생각해 보시면요, 불이 번개 때문에 꽈직해가지고 나무를 태웠어요. 그 불이라는 걸 인류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처에서 뜨거운데 뭐 저기 동물 타 죽는 걸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불이 언제부터 도구가 됐느냐, 누군가가 그 불한테 접근해서 그 불을 옮겨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 불에 데인 사람, 심지어 타 죽은 사람,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처음에 갖고 온 사람이 그 불을 보존하고 다시 피우고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이 불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불이 악마의 도구에서 천사의 도구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될 거, 호기심. 불안은 무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지는 회피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를 회피해야 돼요. AI? 일단 모르겠어. 그러니까 점점 몰라. 더 불안해져요. 이런 건데, 뭐지? 이거를 내가 회피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걸 마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첫 번째 증강을 했다면 이 AI로 두 번째 증강을 하자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능력, 사고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AI와 같이 좋은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AI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태도입니다. 뭐 어차피 다 지금 다 처음이니까 어떻게 공동지능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지능으로 내가 이걸 활용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지능을 얘랑 같이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누구보다도 공동지능을 가지신 분,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이렌이에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이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렌을 듣고서 이 새로운 인간형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주 보시고 그리고 먼저 공동지능을 이렇게 실현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시라. 맞선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몸을 맡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말씀하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두바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10에서 15년간 이 무대에 선 사람들은 전부 다 코딩을 배우라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 코딩이나 과학 이런 것들보다는 AI가 코딩을 해주니까 사람은 말로 시키면 된다. 차라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뭐 과학, 제조업, 농업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좋다라고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왕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피터 틸, 실리콘밸리의 설계자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피터 틸이죠. 페이팔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버블은 인터넷이 아니라 고등교육이다 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 갈 시간에 뭘 만드는 게 나아. 이 사람은 또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25만 달러 주는 장학금을 주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학은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라 재미로 그리고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가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기식으로 교육할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 있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가르치는 구체적 지식 대부분이 2050년쯤이면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금 더 더한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6년에 뉴욕타임즈랑 BBC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 수능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영국 유학파 기자가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유학파 기자가 한국 수능의 영어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점수가요 58점이에요. 아니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 원어민 독자가 그래서 뉴욕타임즈인가 BBC인가에서 한 4문제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4문제 한번 니네도 독자님들도 풀어보세요 하고 보여줬는데 그걸 푼 독자들이요. 내가 영어 좀 사용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를 보겠죠.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우와, 첫 문제부터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평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영어는 허세 가득한 말장난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어를 배우고 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풀어야지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해서 원어민도 안 쓰는 그런 영어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도대체 가르치는 게 뭐냐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를 이대로 없애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이제 많이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 자체로 보육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대체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한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학교는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학교는 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만나고 네트워킹 쌓는 그런 경험들이 학교에선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학교 자체 컨텐츠 면에서 보자면 학교는 본질적으로요. 몇십 년 전에 정리된 지식을요. 몇십 년 전에 배운 선생님들이 몇십 년 후에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안 맞아요. 게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지식은요.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쌓여가지고 누구라도 이건 맞다라고 검증 가능한 지식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옛날 지식이에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의 지식을 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단위로 변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거의
거의 과거의 10년이 지금은 1년 정도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AI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될 줄은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의 3년이면 30년이 지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최신 지식을 가르쳐도요, 그게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 할 때쯤에는 이미 죽은 지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유발하라리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학교는요, 좀 냉정하게 보자면 교육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나갔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보내지만 그래서 네트워킹부터 사람들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하는 건 그렇지만 미래를 위한 컨텐츠적인 교육은 또 이게 부모가 따로 챙기는 그런 점들이 있어야 된다. 그 각자 도생의 어떤 교육들은 있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각자 도생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런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공동지능과 신뢰라는 두 가지고요. 이 공동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그게 데이터 인사이트, 인문학, 배우는 능력, 러닝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지능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이 공동지능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이걸 좀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데이터 인사이트. 데이터 인사이트는요, 숫자를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펜타곤 피자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펜타곤은 미국 국방성이잖아요. 국방성 옆에 피자 가게가 한 4-5개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피자 가게들이 한 4-5군데 전부 다 매출이 3-4배 이상 뛰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라고 했는데 다음날 큰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펜타곤 피자 지수를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평소보다 3-4배 이상 그 지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혹시 내일 이란 공격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할 때도 펜타곤 피자 지수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펜타곤 옆에 피자 가게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 다음날 군사행동이 있을 확률이 높다. 왜 그렇죠? 야식. 펜타곤 직원들이요, 국방성 직원들이 단체로 야근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야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야근할 정도, 모든 피자 가게 매출이 3-4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너무 많이 야근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큰 결정이 있을 때. 그래서 펜타곤 피자 지수를 보면 미국이 어떤 군사적 결정을 할 때가 됐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게 펜타곤 피자 지수입니다. 이게 데이터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얘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구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연관이 있다라고 내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배우 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펜타곤 피자 지수 같은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세워서요. 예전에는 내가 그 가설을 세워도 검증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내가 다 모아서 실제로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AI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쉬워진 겁니다.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봐 라고 하면 몇 분 안 돼서 내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어느 정도 말해줘요. 그러면 아이디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데이터, 노력, 경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거 아닌가? 얘랑 연관되는 거 아닌가? 넣어봐야지. 그게 관계가 있다 나오면 다시 좀 제대로 깊숙하게 파보는, 그게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같은 경우는요, 기술을 사람에게 닿게 만든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IT의 신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고 있는 스티브 잡스, 원래 전공이 뭔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철학을 또 많이 듣기도 했고요. 완전 문돌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법학과 출신이에요. 이거 사람들 너무 많이 모르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법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법관이라니 뭐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유튜브를 이끄는 수전 워치츠키는요, 역사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만은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진성 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있죠. 컴퓨터가 전공이 맞는데 이중 전공이거든요. 그 다른 전공 하나가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IT를 이끄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인문학 출신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들은요, 기술을 사람과 그 사람의 욕망과 결합해가지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기술자는 정말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문학과 결합되면 이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인문학적인 생각이에요. 인문학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AI가 만들어주는 어떤 지능의 결과물, 그건 기계지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같이 공동지능이 되려면 사람은 인문학적인 관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좀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인물의 선택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줘, 이 기술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이 사건을 지금 사회적, 문화적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라는 식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그러면서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관점이다.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러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언러닝과 리러닝이라는 건데요. 언러닝은요, 내가 배운 걸 잊어버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그 전제가 다를 수도 있구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기술로 오늘 그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야, 내가 5년 동안 이걸 해봐서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5년의 경험이요, 바뀐 것 때문에 어제부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러닝은요, 언러닝을 잘못하면 그 꼰대가 되는 거죠. 이것만 맞아, 이게 맞아,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언러닝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달라진 거 있어?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보라는 거죠. 리러닝은요, 그래서 이게 새로 나왔구나, 어떤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꼭 손으로 해야 된다. 심지어 아직도 좀 옛날 작가분들은 원고지에 글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글쓰기라는 건 변하지 않겠죠. 근데 하는 방식이 타이핑으로 변하기도 하고 AI로 변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리러닝은 글쓰기라는 본질은 유지하지만 그걸 하는 방식 자체를 내가 새로 배우는 것들이에요. 언러닝과 리러닝, 이런 능력들은 AI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뒤처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신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AI가 콘텐츠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콘텐츠를 내가 다 보고 판단했단 말이죠.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보를 볼 시간도 없고 내 뇌 용량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큐레이션이 뜹니다. 자, 이거 다 보지 마시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만 보세요. 자, 우리 시한책방도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하는 것보다 뭐가 여러분들이 더 클릭하시냐면 초보가 보기에 좋은 추리소설 탑3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뭔가 큐레이션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경제 유튜버도 보면 경제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것 하세요라고 하는 게 큐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유튜브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뜨게 될 수밖에 없죠. AI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이건 더 중요해져요.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큐레이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유튜버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됐고, 나는 그냥 이거와 저거만 볼래, 이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다 안 보고요, 나는 요 채널, A 채널과 B 채널 요것만 볼래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건 그 공무원 김선태가 처음에 나와서 영상 1개인가 2개인가 올렸을 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컨텐츠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재밌는 걸 올릴 거야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컨텐츠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개인 퍼스널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비즈니스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그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AI를 쓰면은 사고가 멈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걸 AI를 외주화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뭐야? 하고 나오면 그걸 바로 쓰기 때문인데, 이 공동지능은 오히려 내 사고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얘랑 대화가 되려면 나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AI 써가지고 내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법, 이게 공동지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AI를 써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생각하기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게 아이가 됐든 우리 자신이 됐든 교육이 됐든 내 업무가 됐든 간에 그 같이 생각하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나 인문학, 그리고 언러닝, 리러닝, 이런 자세와 그리고 신뢰라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AI 시대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예전에는 야, 너 네 전공도 아닌데 그걸 왜 해? 라는 어떤 칸막이가 있었다면 AI 시대는 그런 칸막이가 없어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가 법학과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또 AI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도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 지능의 수동 업그레이드다. 언젠가는요,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 돼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 지능을 수동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이 바로 AI와 함께 생각하는 공동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이후에 인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지능 책이랑 우리 이 컨텐츠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